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12월 22일은 동지였는데요. 동지는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로서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양력으로 동지가 음력 동짓달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금음 무렵에 들면 노동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태양력인 동지에다가 태음력을 잇대어 태음 태양력으로 세시 풍속을 형성시켜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동지를 흔히 아세 또는 작은 설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태양의 부활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가는 작은 설로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관념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서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곡으로 선곡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곡입니다. 찰리 푸스의 12월 25일. 그러면 메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안수빈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문효한 작가님의 관계를 읽는 시간입니다. 문효한 작가님은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로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사람으로 되어간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기에 사람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신다고 합니다. 2004년부터 이 시대의 심리학의 과제는 고통의 치유를 넘어 마음의 수양과 삶의 성장에 있다고 보고 정신과 임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성장 심리학자로서 글을 쓰고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신데요. 최근 몇 년 동안은 두 가지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는데 자아와 관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바운더리 심리학과 몸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이끄는 신체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책은 바운더리 심리학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의 프롤로그에 따르면 작가님은 일상생활에서 사리 판단을 잘하는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과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관계의 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정한 모양의 빵을 계속 구워내는 빵틀처럼 인간관계에는 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비슷한 관계 방식을 되풀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본 틀이 어린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본 틀은 아이 대 어른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어른 대 어른의 관계에는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아이 대 어른의 관계 틀을 어른 대 어른의 관계 틀로 바꿔야 하는데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 관계 손상을 겪은 사람들의 관계 틀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틀 덕분에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관계의 어려움은 상대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에 나의 관계 방식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과거의 관계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문제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관계의 문제와 해법에 접근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운더리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게 하는 자아의 경계이자 관계의 교류가 일어나는 통로라고 합니다. 바운더리의 핵심 기능은 보호와 교류라고 하는데요. 바운더리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나와 나 아닌 것을 혼동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잉 보호를 하는 등 상호 교류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진 사람은 굳이 거리를 두려고 애쓰지도 않고 자신을 속이거나 희생하며 인간관계를 맺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을 돌보면서도 친밀해질 수 있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해로운 것은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운더리가 건강해진다고 해서 관계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놀라운 사회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관계의 작은 손상에도 고통을 잘 느끼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관계에서 고통을 느낄 때 관계를 돌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고통을 끌어안아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 문제는 바운더리다. 2부, 일그러진 바운더리. 3부, 행복한 관계의 조건. 4부, 바운더리의 재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빈 서사님은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었을까요? 네, 저는 1부에서 4장, 그런데 바운더리가 뭔가요? 의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운더리는 앞서 잠깐 언급되었듯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대상과의 경계이자 통로라고 하는데요. 몸으로 따지면 피부와도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피부를 통해 나와 외부의 경계를 확인하는데요. 자아 역시 바운더리가 있기에 나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 나의 취향과 상대의 취향, 나의 감정과 상대의 감정, 나의 욕구와 상대의 욕구 등을 나와 상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적 바운더리는 물건의 소유 관계를 확인하듯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아의 바운더리는 자신의 심리적 형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운더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유년기에는 휴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환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지만 나이가 들수록 차차 자아가 만들어지면서 바운더리도 작동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감정, 욕구, 가치관 등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건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셈인데요. 그래서 바운더리는 자신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튼튼하되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운더리는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할까요? 첫 번째로 자타식별의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외부 대상과 자신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부터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생각, 욕구, 감정, 소유, 역할, 책임 등을 지각하고 구분하는 것까지를 다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바운더리가 건강한 성인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독립적인 인간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운더리가 건강한 어른이라고 해도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관점은 흐려지기 쉬운데요. 상대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보호입니다. 바운더리는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데요. 건강한 자아의 바운더리에는 위험감지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때에는 바운더리가 잘 열려야 하고 위험할 때는 알람이 울려 바운더리를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호 교류인데요. 인간에게 교류는 필수적이지만 대상에 따라 개방을 달리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운더리가 존재하는 궁극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운더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바운더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여파는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운더리에 생긴 이상은 간단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아를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희미한 바운더리와 반대로 교류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폐쇄적인 경직된 바운더리입니다. 자아의 바운더리가 희미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가 모호하면 자기 세계가 약하고 외부에 휩쓸리기 쉬운데요. 동의 없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지나치게 관여하기 쉽다고 합니다. 반대로 바운더리가 경직되어 있다면 교류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방어적이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도 별다른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운더리가 희미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고 바운더리를 강화해야 하며, 바운더리가 너무 경직되어 상대에게 공감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5장 바운더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자아의 바운더리는 자아의 발달과 궤도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자아의 탄생 기준을 30개월 전후에 생겨나는 대상 항상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상 항상성이란 아이가 애착 대상이 눈앞에 없더라도 실제 애착 대상이 있는 것처럼 심리적 위안을 느끼고 잠시 혼자 있을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만약 아이의 애착 대상이 엄마라면 이전에는 엄마라는 실체가 눈앞에 있어야만 마음이 안정되었다면 대상 항상성이 생긴 뒤에는 엄마의 이미지가 내면에 새겨져 잠시 혼자 있더라도 위안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안의 내재화라고 하며 성인의 정서 조절 능력의 밑바탕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이에게 대상 항상성이 생겼다는 것은 미숙하지만 세 가지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첫째, 혼자 있는 능력. 둘째, 좌절과 불안을 다독일 수 있는 정서 조절 능력. 셋째, 자기 욕구에 기반을 둔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능력인데요.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 세 가지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상 항상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대상 항상성은 오직 애착 욕구가 충족된 애착 경험의 기억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애착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자라나게 될까요? 건강한 자아란 아이가 양육자와 완전히 분리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로 분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분화란 단절된 분리가 아니고 연결된 분리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적으로 우리란 상호주관의 심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상호주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는 아이의 마음 상태를 느끼고 아이는 내가 느낀 것을 부모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서로에게 공유하는 심리 영역이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 이 공감의 과정을 거쳐야 아이는 대상 항상성이 생겨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통로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공감적 이해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아이는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그 불편함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불편함과 욕구를 부모가 잘 이해하고 해소시켜준다면 아이는 편안해짐과 동시에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불편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불편을 이해하지 못하여 아이가 공감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경우 자신의 기호, 감정, 취향, 욕구 등을 신뢰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하게 되어 바운더리가 제대로 발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애착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는 모든 원인은 부모에게 있을까요?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애착의 형성과 손상을 일방적으로 부모 책임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모의 양육 태도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기질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심한 낯가림, 예민한 감각, 과도한 칭얼거림, 의존적 성향, 유난히 고집스러운 성격, 지나친 공격성 등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즉 어떤 아이들은 누가 키워도 대체로 잘 자라고 어떤 아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키워도 애착 손상을 받기 쉬운 아이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유전적으로 불안 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늘 인간관계가 버거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불안 성향과 예민함은 애착 손상의 결과라기보다 애착 손상의 원인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받은 애착 손상은 복구될 수 없는 걸까요? 책에서는 애착 손상을 주지 않는 것보다 애착 손상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한 번도 손상되지 않았기에 애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깨지면서도 이를 다시 복구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아이의 좌절된 욕구와 위로받지 못한 감정을 이해해주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아이의 애착 손상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게는 적절한 애착 손상이 필요하기에 애착 손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애착 손상이 심각한 것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애착 욕구의 좌절은 세상을 헤쳐나갈 독립심을 주고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 상호적인 관계를 맺어갈 기초가 되며 대상의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을 바라보고 통합할 수 있는 시야를 준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바운더리를 형성하는 데는 유전자와 애착 관계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이 태어나서 자라는 사회의 문화도 영향을 크게 끼친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동양은 집단주의 문화이고 서양은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동양은 인간을 관계 중심적으로 파악한 반면에 서양은 인간을 개별적 존재로 파악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양권에서는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동양과 같이 인간을 독립된 개인이라기보다 집단의 구성원으로 보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고맥락 사회라고 하며 서양처럼 인간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고 집단과 개인을 구분하는 사회를 저맥락 사회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개인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대화 방식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저맥락 대화란 말하는 내용 외에 숨은 뜻이 거의 없는 표현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고맥락 대화는 말하는 내용 외에 숨은 뜻이 많은 표현 방식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고맥락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알아서 해석해 주기를 바라거나 다시 물어봐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데요. 저맥락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동양권에 속하니 고맥락 사회에 해당될까요? 책에서는 우리나라는 단일 문화권이 아니기에 각 가정, 기업, 조직의 문화가 다르며 세대 간의 문화도 상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과 집단의 조화이며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수렴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진짜 이유를 책에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만 사랑하느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문화가 점점 더 장악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반문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자존감 회복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발달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사회성이 위대한 이유는 놀라운 협력을 이루면서도 개별성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기에 가장 역동적이고 창조적이며 건강한 사회는 개인과 집단의 균형을 이룬 곳이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2부와 3부에서는 바운더리 이상에 따른 역기능적 관계 유형과 바운더리가 건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조건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부에 해당하는 바운더리의 재구성, 바운더리를 다시 세워 나답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애착 손상 치유 연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자꾸 꼬이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거, 특히 유년기의 관계 방식을 지금의 관계에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갈등에 얽매이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갈등적 독립이라고 합니다. 갈등적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가 아니고 지금의 상대는 과거의 양육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건강하지 못한 바운더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아이 대 어른의 관계를 어른 대 어른의 관계로 바로잡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럴 경우 애착 트라우마를 반드시 치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애착 손상과 관련된 핵심 감정과 상처받은 채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 자기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바운더리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애착 트라우마 치유 방법 중 하나로 자기 위로의 기능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자기 마음을 진정시킬 줄 아는 것은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로는 평소에 훈련해 두어야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꺼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훈련 방법은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라고 합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의 마지막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기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바운더리의 핵심은 서로 협력하고 친밀함을 나누는 상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자기 세계라고 합니다. 건강한 바운더리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갖추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기 세계란 무엇일까요? 자기 세계란 내면의 기반을 두고 생각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활동하는 주체로서의 삶의 영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원숙한 자기 세계는 단지 생활적인 독립을 넘어 자기 철학과 정서적 자율성을 갖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건강한 자기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책에서는 첫 번째로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자기 세계를 가진 자들은 주체적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실수 하나 없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과 경험, 그리고 이어지는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선택과 더 좋은 경험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이해에서 생겨난 개성을 갖는 것인데요. 자기 이해란 다양한 영역이 있겠지만 자신의 욕구, 재능, 가치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은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라는 틀 안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비판적 사고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사를 통해 방향성을 갖는 것인데요. 자기 이해가 뒤따르면 사소한 관심, 그리고 중요한 관심, 내면에 기반을 둔 관심사와 외부에서 기인한 관심사를 구분하고 자신의 삶에서 핵심 관심사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수빈 서선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의 자아와 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와 듣는 여러분께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빈 서선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에 듣기 좋은 곡 중에서 찾아봤는데요. 스텔라장과 로코베리의 해피 미리 크리스마스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수빈 서선님이 선곡해 주신 스텔라장과 로코베리의 해피 미리 크리스마스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소영 작가님의 그림책 적당한 거리인데요. 이 책은 작가님이 키우는 집안의 화분을 관찰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에 관한 생각을 풀어낸 책입니다. 화분을 키울 때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림책 속 화자는 그 노하우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놓습니다. 어떤 식물은 물을 좋아하고 어떤 식물은 물이 적어도 잘 살아갑니다.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일광욕을 즐기는 식물도 있는데요. 화자는 이러한 식물의 특성을 가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어냅니다. 다정함을 좋아하는 사람, 내버려 두는 걸 좋아하는 사람 등 화분만큼이나 사람들의 모습도 다양한데요. 서로 다른 식물에게 적당한 조치를 취하듯 사람 역시 사람마다 지니는 고유의 특성에 따라 대해야 한다고 화자는 말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적당한 거리는 지나치게 다가가지도 멀어지지도 않음을 말하는데요. 길게 늘어진 가지는 잘라줘야 더 단단해지고 필요할 때 새로운 흙을 마련해줘야 식물들이 기지개를 켜듯이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좋은 관계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책은 담담히 들려줍니다. 이 책을 읽으며 나와 너를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관계를 증진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김현철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